아득한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 땅에 한 총각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들에 나가서 논에 고랑을 내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앞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날마다 힘들게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더욱이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신세가 무엇보다도 불쌍했다. 그는 괭이로 땅을 찍으면서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자고 힘든 이 노릇을 한단 말인가? 하고 탄식을 했다. 그러자 문득 어디서인지 나랑 먹지 누구랑 먹어?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총각은 누가 들으라 한 말이 아니고 일하기가 하도 힘이 들어서 혼자 탄식을 한 말이었는데 이상한 대답 소리가 들려오니 깜짝 놀라서 사방을 돌아보았다. 허나 사람의 자취는 볼 수가 없었다. 허참! 이상한 일이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각은 다시 괭이로 땅을 팠다. 그러다가 또 힘이 들어서 잠시 전에 한 말을 반복하였다.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을꼬? 하고 중얼거리자 이번에도 또 나랑 먹지 누구랑 먹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개이한 일도 다 있구나. 분명 사람의 목소리인데. 총각은 다시 사방을 두리번 살펴보았으나 사람은커녕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총각이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땅을 파헤치자 땅속에서 커다란 우렁이 한 개가 나왔다. 야, 그 우렁이 크기도 하다. 하면서 총각은 우렁이를 집어보았다. 보면 볼수록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큰 우렁이였다. 하여간 심상치 않은 일이라 여기고 총각은 그 우렁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온논능 농 속에 넣어두었다. 이튿날 아침에 총각이 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돌아가 보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쌀밥 한 그릇과 반찬이 상위에 놓여 있었다. 아니 누가 밥을 지어 놓았을까?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총각은 아무튼 잘됐다 싶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일을 하러 들러 나갔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니 역시 아침과 똑같이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 뒤로부터 날마다 잘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는 것이었다. 총각은 누가 이와 같이 밥상을 잘 차려 놓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는 키를 덮어쓰고 부엌 한편 구석에 숨어서 엿보았다. 점심때가 되니까 어떤 아름다운 처녀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뚝딱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한 상 잘 차려놓고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농 속에 넣어둔 우렁이라고 총각은 생각했다. 다음날 총각은 처녀가 밥을 지어놓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키 뒤로 뛰어나와서 처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이에 처녀는 당황해 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못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천상의 선녀인데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계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인연이 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몇 달 동안만 참아주시면 당신과 나는 영영 해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까지 참지를 못하고 살게 되면 슬픈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입니다. 그러니 나를 놓아주시고 기한이 찰 때까지 참아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다. 하지만 총각은 그러한 장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몇 달 동안을 어떻게 기다리겠소? 그냥 같이 삽시다. 총각은 우렁이 속의 미녀에게 아내가 되어줄 것을 강요했다. 처녀는 할 수 없이 총각과 같이 살기로 했다. 그리하여 총각은 세상에서는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아 행복스럽게 살아갔다. 어느 날 총각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들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부득이 그의 아내가 대신 들로 나가야 했다. 아내가 농가에서 물꼬를 보고 있을 때 마침 그 고을 현관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미녀는 얼른 풀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현관이 가다가 보니 언덕 아래 풀 덤불 속에서 이상한 서광이 비치는 게 아닌가. 현관은 통인을 불렀다. 저 언덕 아래 풀 덤불 속에 무엇이 있어서 저렇게 서광이 비치는지 가보고 오너라. 통인은 현관의 분부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사또께서 가보고 오라고 하시어서 왔으니 같이 가자.
우렁이 속에서 나온 미녀는 신 한 짝을 벗어서 통인에게 주었다. 가서 보니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통인은 그 신짝을 받아들고 현관에게 와서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아니야, 아직도 환하게 비치고 있다. 또 무엇인가 있을 거야. 다시 가보아라. 현관의 분부에 통인은 다시 미녀에게로 갔다.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오. 미녀는 은가락지를 한 짝 빼어서 통인에게 주면서 부탁을 했다. 아니다. 아직도 저렇게 환하게 비치는데 다시 가서 잘 살펴보아라. 통인이 은가락지를 현관에게 바치자 다시 명을 내리는 것이었다. 통인은 또 미녀가 있는 곳으로 갔다. 미녀는 이번에는 치마를 벗어주었고 또 다음에는 저고리를 벗어주었다. 통인이 현관에게 저고리를 내놓으며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녀석아, 아무것도 없다니 말이 되느냐? 저렇게 환하게 서광이 비치고 있는데 어서 다시 가서 저 서기가 나는 것을 가져오너라. 하고 현관은 크게 호령까지 했다. 통인은 미녀가 있는 곳으로 와서 사또께서 호령하시면서 다시 가보라 해서 왔으니 이번에는 갈 수밖에 없다. 어서 같이 가자. 하고 잡아 끄는 것이었다. 미녀는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옷을 벗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현관이 꼭 서기가 비치는 것을 가져오라고 호령까지 했다니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미녀는 할 수 없이 통인에게 끌려서 현관에게로 갔다. 현관은 미녀를 보자 미녀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여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미녀를 가마에 태웠다. 미녀가 타고 가는 가마에서는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한편 집에 남아있던 총각은 아내가 돌아오지를 않자 아내를 찾아 나섰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으나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때 총각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현관의 행차가 지나갈 때 한 가마에서 서광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다는데 혹시 그 가마에 자기의 아내를 태워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아내를 현관에게 빼앗긴 것만 같았다. 기한이 차기 전에 같이 살면 슬픈 이별이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 됐구나. 너무 성급히 군 지난 일을 뉘우치며 총각은 관하로 달려갔다. 사또님, 오늘 가마에 태워온 그 아녀자는 불초 소생의 계집이로소이다. 원컨대 돌려주시옵소서. 총각은 아내를 내어달라고 애걸복걸하였으나 현관은 들은 채 만체하였다. 이에 총각은 슬프고 분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지닌 채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땅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땅에 뒹굴기도 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고함을 쳤다. 이렇게 나날을 슬픔으로 보내던 총각은 애통이 터져서 피를 토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 그러자 총각의 시체에서 한 마리의 푸른 새가 나와서 어디론지 날아갔다. 총각의 죽은 넋이 변한 그 푸른 새는 아내가 있는 관하로 날아갔다. 마침 미녀와 현관은 후원 별당에 있었다. 현관은 담뱃대를 물고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미녀는 그 옆에 앉아서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푸른 새는 후원 별당 안에 있는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슬피 울었다. 미녀는 그 새소리를 듣고 새소리에 맞추어서 검은고를 탔다. 새소리도 구슬프고 검은고 소리도 구슬펐다. 이로부터 푸른 새는 아침 저녁으로 관하로 날아가서 슬피 울었다. 그것을 안 미녀는 푸른 새와 함께 울면서 식음을 전폐한 지 수일 만에 정조를 지키고 죽고 말았다. 미녀가 죽자 미녀의 시체에서도 한 마리의 푸른 새가 날아나와 보리수 나무에서 우는 푸른 새에게로 날아가서 잠시 후 두 마리의 새는 넓은 하늘로 멀리 멀리 날아갔다고 한다.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한 것을 성급함 때문에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고사리도 꺾을 때 꺾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에 알맞은 시기가 있으니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겠죠. 설화 속 총각도 미녀의 말을 듣고 때를 기다렸다면 미녀와 슬픈 이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